반도체 굴기. 중국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를 핵심 미래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시켜 한국은 물론 미국의 반도체 패권도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5G 산업부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야욕은 작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화웨이 죽이기로 인해 큰 난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나마 미국이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중국과 화웨이에 대해 너무 심한 제재를 가하지는 못했는데, 올해 중국발 C19 사태가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지구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지자 미국 역시 수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현재 이러한 국제 여론을 인지하여 한때는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게 대항하던 태도를 한 수 접고 미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4일 각종 외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협력,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미국과 함께할 준비가 됐다 라며 이전보다 한층 유한 자세를 보였다고 하죠. C19는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 공동의 적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신냉전 체제에 접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라며 현재의 중국이 과거 소련처럼 미국에 대치하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대중 3차 블랙리스트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조 2025를 외치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던 AI, 클라우드, 로봇 등 모든 첨단 IT와 관련된 중국의 산업을 포함시켜 미국은 중국 시진핑의 핵심 전략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양의 기업들에게는 진작에 버림받았고 얼마 전에는 TSMC에게조차 손절당함으로써 앞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화웨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제발 D램 공급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이미 TSMC에게 발주해놓은 물량이 있기도 하고 버겁긴 하지만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여 자국 기업 SMIC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지만 D램만큼은 한국에게서 공급받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길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움직임은 신경 쓰지 말아달라며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태도로 한국의 반도체 투톱에게 부탁했다고 하죠. 당장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한국 기업들을 얕잡아보고 각종 기술과 인력 탈취를 일삼던 중국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도 중국이 한국에게 완패한 종목이 있는데요.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지금 당장은 한국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이미 막대한 이익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선박 굴기를 외치며 반도체처럼 강력하게 육성시키던 조선산업이죠. 원래 조선산업의 전통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빅3 조선사가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을 제치자 2012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는 자국의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를 협정하여 한국을 다시 위협했는데요. 실제로 클락슨 리서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선박 수주량은 전체의 31.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위인 중국의 31%에도 못 미치는 28.8%로 떨어지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한국 조선업의 순환이 시작됐죠. 2016년에는 무려 16.7%까지 떨어지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뚝심 있게 계속 버텼고 이후 일본과 중국의 몰락이 시작되며 한국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2013년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건조했던 MOL 컴포트1은 인도양을 건너던 중 선체가 두동강 나버리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선박에 싣고 있던 4,382건의 컨테이너가 모두 유실되어 당시 일본에게 화물을 맡겼던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미쓰비시에서는 자사에서 만든 모든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죠.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자국 내 1, 2위 조선사의 합병을 승인하자 이것을 견제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출범시켜 한국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자 한국에서는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똑같이 합병의 카드를 꺼내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난데없이 한국 정부가 두 기업의 합병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최근도 아닌 과거 한국의 조선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각 조선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걸고 넘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은 공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조금이라도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일본의 점유율은 지난 2019년 13%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지금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마저 추악한 이미지로 남길 뿐인 최악의 수라며 쓴소리를 뱉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그다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벌크선을 주로 생산하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자국 내에서 발주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인 점유율과 막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저가 수주를 함으로써 한국의 아성에 도전했고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조선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밀어붙였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기술 격차가 5.2년에 달할 정도로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지닌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높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며 미래를 내다봤던 한국은 마침내 승자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였는데요. 보통 대다수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연료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싼 벙커 CU입니다. 이것은 연소 시 엄청난 매연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애용해왔죠. 그런데 이 장치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서 정화시키는 메커니즘의 특성상 대기 오염을 막을 수 있어도 해양 오염은 가속화시킨다는 문제점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선박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죠. 또한 최근 유럽을 시작으로 환경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자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일반 선박은 이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이는 곧 어렵게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기술 격차에 총력을 동원하던 한국에게 역대급 찬스로 다가왔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원래 한국에게 수주할 예정이었던 프랑스 업체에게 한국보다 1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LNG선 물량을 빼앗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하여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품질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두 번이나 인도를 지연시켰죠. 또한 2019년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프랑스의 CMA CGM에게 인도하기로 되어 있던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 역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2021년까지 인도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은 2018년 해상에서 고장이나 결국 훼손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5척의 LNG선밖에 건조 못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연간 50여 척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너무 차이나는 기술력으로 인해 2019년에는 한국이 전세계 LNG 선박 발주 물량 63척 중 51척, 무려 80% 이상을 싹쓸이해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의 이 나라가 등장합니다. 인구 288만의 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매장된 자원으로 인해 수출의 84%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 LNG 수출 상위 10개국 중 30%라는 비중으로 1위에 위치한 이 국가. 카타르는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 8월 카타르에서 LNG를 도입한 이후 카타르의 2대 수출국이 될 정도로 중요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은 지난 20년간 총 6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양자 협의를 강화하고 있었고 한국은 카타르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국가이죠. 카타르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게 53척의 LNG선을 발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은 2025년까지 카타르에게 매년 900만 톤의 LNG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2018년에는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1,400만 톤의 LNG를 수입하여 사실상 카타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최근 카타르에서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43% 늘리겠다 발표하고, 이에 따라 총 190척의 LNG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물량은 한국에서 독식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던 거죠. 이전에 카타르가 이미 한국에게서 공급받은 53척을 포함한 74척의 LNG선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제하면 총 116척의 LNG선 수주가 한국에게 떨어질 거라 기대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가 가장 우선적 물량 16척을 중국에게 넘긴 것이었는데요. 원래 중국은 카타르에게서 연간 900만 톤의 LNG를 수입해가 호주 다음 가는 물량으로 카타르에게서 LNG를 수입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단계 미중무역 협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1천만 톤의 LNG를 수입하기로 약속하자 미국이 카타르로부터 2위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드 쉐리바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소를 방문하며 카타르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것을 논의했죠. 그 결과 카타르에서는 1차 물량 16척을 모두 중국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선박 시장의 차세대 트렌드인 LNG 선박에서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카타르에게서 남은 100척만 수주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을 압도적으로 추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여태까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에게 LNG를 꾸준히 수입해 주었는데, 이번에 카타르가 한국을 배신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LNG 톤당 도입 단가는 카타르가 604달러, 호주가 501달러, 미국이 425달러로서 타국가에 비해 카타르가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이제 카타르에 비싼 LNG를 수입하지 말고 가장 저렴한 미국 LNG의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품질과 생산 능력을 지닌 중국에게 수주를 맡긴 카타르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미국에게 연간 158만 톤의 LNG를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기에 당장 카타르와의 계약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카타르로부터 주로 수입하던 LNG를 끊고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득이기도 하죠.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과 한국 중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판의 흐름을 완전히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타르는 현재 인구의 1.5%가 C19에 걸릴 정도로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입하자면 80만 명의 국민이 C19에 걸린 것입니다. 때문에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당시 물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수소문하여 카타르에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았죠. 결국 한국의 기업 바이오니아에서 카타르에 50억 원 규모의 분자진단 장비와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카타르로 하여금 중국과 한국 중 누구를 택할지 명확히 결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타르가 다음 달 처리할 예정인 LNG 선박 잔량 100척을 모두 대한민국에 수주할 예정이라고 하죠. LNG 운반선 한 척당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2,300억 정도로 거래될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곧 23조 원의 대박 계약을 앞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C19의 원흉이었던 중국은 카타르에게 겨우 16척의 선박만 수주받음으로써 LNG 수입에 대한 계약을 해준 셈이 되었고, 한국은 과거 발주했던 물량을 포함하여 153척의 선박을 카타르에게 공급해주는 주요 고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카타르와 오랫동안 지켜온 의리와 보건 외교로 인한 결과라며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남게 되었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은 오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과거에 천착한다. 우리가 반대하건 찬성하건 관계없이 우경화의 길로 갈 것이며 역사도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일 간의 풀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잠시 졸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일본인 가운데의 과거사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 대부분은 마땅히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는 과거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들에게 줄기차게 너희가 나쁘다, 사과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사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이다. 또한 목소리 크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천시하고 피하는 게 일반적인 일본인의 성향이다. 실컷 좋건 이것이 일본 사회와 일본인의 특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 높이고 눈을 겨대며 다가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독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그것도 퍽 다르다. 먼저 일본인 중에는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영토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독도가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야욕을 규탄한다. 며 무턱대고 선포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거칠다, 툭하면 화를 낸다, 얼핏하면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독도나 과거사에 대해 잘 몰랐거나 관심이 없던 그들이 우리의 반응을 보며 한국에는 왠지 정이 가지 않는다거나 저런 한국이 너무 싫다며 점점 반한 혹은 혐오한 감정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 추진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울분을 토해낸다고 해도 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럴수록 일본의 집권당 세력은 우리의 울분을 돋우며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감정을 이간시키고 이를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추진력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대처 방법을 모색해보자. 과거사 문제의 경우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라서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반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한일 간의 민심만 악화될 뿐이다. 그러므로 남에 대한 배려에 뛰어난 일본인의 특징 등을 잘 활용하며 새롭게 다가가야 한다. 2000년 일본 동경에서 당시 30대 초반의 유학생이었던 내가 설립한 한일 아시아기금이라는 비영리단체 NPO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일 아시아기금의 취지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장벽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심전심이 잘 통하는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양국의 정치가 개입되면 정치의 영향을 받아 왠지 서먹해지고 어색해진다. 이런 점을 많이 느낀 나는 양국민초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호관계를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그러면 한일 양국을 떠난 곳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호를 다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착안하게 된 것이 한일 아시아기금이다. 그 실천 프로젝트로서 캄보디아의 아시아 미래학교라는 빈민구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이에 대한 호는 실로 대단했다. 한 명의 한국인 유학생의 발상이 산뜻하고 훌륭하다. 역사의 강해자인 우리 일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시했다. 는 내용의 기사가 일본 주류 매스컴에 거의 모두 소개되었다. 일본 공영 NHK-TV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3부 특집이 제작되었는데 1부 한국과 일본의 과거, 2부 한국과 일본의 현재, 3부 한국과 일본의 미래 중 3부가 우리 한일 아시아 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한일 아시아 기금은 비록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인피호법인 승인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 추진 세력은 독도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 대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반면에 일본의 양식 있는 개인과 단체 중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계몽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자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행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인들의 반발과 반감도 줄어들 것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소모적 대립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자료를 일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일본인들이다. 그들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우리끼리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데 그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울분을 토하고 일본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더욱 거리를 두며 멀어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악용하려 할 것이다. 나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도 성금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푼 두 푼 마음을 모아 일본 사회를 위해 독도를 알리는 일본어 자료 등을 제작하고 또 일본의 양식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